장애인의 인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경열 교수입니다. 저는 대학원에서 장애인 복지를 전공했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주어진 시간 안에 이 장애인의 인권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장애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여러분은 인권하면 어떠한 정의를 갖고 개념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장애인의 개념과 인권의 개념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인권하면 인간의 권리의 약자인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 것입니다. 그러면 인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권리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법학자들이 정리한 이론에 의하면 권리는 법이 인정한 힘, 그리고 법이 인정한 이익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권리만 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리와 의무를 관계를 우리는 법률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장애인의 인권을 말하기 전에 이 권리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권리와 의무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살고 파신 경험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을 살 경우에는 파는 사람이 있고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어떠한 의무가 있습니까?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대금 지급의 의무가 있습니다. 돈을 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반대로 대금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린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의무는 한 사람 반대쪽에서는 권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집을 파는 사람은 권리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권리와 대응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돈을 받는 대신에 집을 양도해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집을 양도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은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집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한 사람한테는 권리가 반대쪽에서는 의무가 되고 반대쪽에서의 어떤 권리는 반대쪽에서의 의무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집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주체를 바꿔 가지고 국가와 국민이라고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국민으로서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납세 의무도 있고요. 그리고 국방의 의무도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 입장에서의 의무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권리입니다. 즉 납세 의무를 하지 않으면 국가는 추징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발생이 됩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그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으면 국가는 직립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 의무는 국가의 권리입니다. 그럼 반대로 국가의 의무는 국민한테는 권리입니다. 이런 상호적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PPT에 정리한 대로 국민의 권리는 국가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권리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국민의 권리와 의무 중에서 우선 권리의 종류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권리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유권도 있고 참정권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권이 어떻게 해서 출현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그 다음 시트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보통 우리가 사회복지 서비스 현장에서 클라이언트란 말과 또는 수급자란 말과 또는 이용인이란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는 수요자를 우리 뭐라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환자라고 합니다. 법률 시장에서의 서비스의 수요자를 뭐라고 합니까? 의료인이라고 합니다. 네. 교육 서비스의 수요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학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복지 서비스의 수요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클라이언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클라이언트, 이용인 이런 말로 우리가 많이 부르긴 하는데 수급자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수급자란 말과 수급권자의 의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수급자보다는 수급권자가 정확한 명칭일 것입니다. 즉 받을 권리가 있다는 말이죠. 이것을 우린 수급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권리가 있는 사람을 수급권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회복지의 역사를 의미할 때에 보통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회복지학을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 사회복지학의 어떤 뿌리가 언제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회복지학 사회복지 개론책에 보면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역사를 언제로 보느냐?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조선시대도 있었고요. 그 전에 고려시대도 있었고요. 그 전에 고구려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장애인과 노인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제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조선시대나 이 고려시대나 고구려시대를 사회복지를 했다라고 인정하지 않고 왜 그 이후 시점으로 사회복지를 시작이 되었다고 말할까요? 자, 여러분 혹시 사회복지를 전공하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아마 미리 짐작했을 것입니다. 그건 바로 다름 아닌 그 전에 장애인과 그 전에 노인들과 그 전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게 된 이유가 뭐냐? 불쌍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우린 시혜성이라고 말합니다. 시혜성. 시혜성 차원에서 돌보는 것을 우리는 사회복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란 모든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즉 노력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국가의 입장에서는 의무입니다. 아까 제가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국가의 의무는 국민의 입장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권리입니다. 권리. 그래서 사회복지를 권리성으로 인정한 시점이 언제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때 국가나 왕이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이런 분들에게 쌀과 음료나 옷을 주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국가에게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시혜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트에 보시면 정확하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수급자 수급권자인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원래의 뿌리는 생활보호법입니다. 생활보호법의 원뿌리는 조선 구호령입니다. 이 조선 구호령이 바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 구호령이 나온 시점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의 시작점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 전과 다르게 권리성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왜 장애인들에게 저렇게 국가가 저렇게 혜택을 줘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권리성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중에 몸이 아프고 아니면 교통사고를 통해서나 아니면 그 직업 현장에서 제가 몸이 다칠 경우에도 저는 권리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청소년복지법이나 장애인복지법이나 노인복지법이나 다문화지원법이나 이런 법들을 통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것들을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됐을 때는 반대로 그 대상자분들이 받을 권리가 발생이 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특강을 하는데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알고 계신 분은 발달 장애는 아니고 다른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예산이 늘어나고 발달 장애인 관련된 기관들이 늘어나고 왜 발달 장애인 이 발달 장애인 복지 기관에서 직원을 많이 채용하나요? 라는 질문을 저한테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자, 여러분 미리 짐작할 수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발달 장애인 관련 법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법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발생이 됩니다. 즉, 그 법과 함께 이 발달 장애인의 권리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에서 말하는 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그 의무는 반대로 그 법에 명시한 대상자들에게는 권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린 권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 국가처럼 징집권이나 추징권처럼 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소송을 통해서 우리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급여의 종류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급여의 종류, 급여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 클라이언트들이 국가로부터 받는 권리의 내용을 우리는 급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급여 이야기를 했냐면 제가 롤스의 정의론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애인의 인권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정의론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장애인들에게 얼만큼의 어떤 급여를 주는 것이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자유주의 복지국가와 그리고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에서는 장애인들에게 주는 급여의 수준이 다릅니다. 즉, 미국과 같은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이 장애인에게 주는 급여의 수준이 아주 낮은 수준에서 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최소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는 것이 가장 부합하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스웨덴이나 핀란드나 덴마크와 같은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은 이 급여를 받으면 이 클라이언트가 최소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건 아니다. 중요하지 않다. 이분들의
평균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예를 들자면 18세 발달 장애인들에게 국가가 주는 급여가 있습니다. 급여가 있는데 자유주의 국가인 나라들은 최소, 즉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4인 가족 최저 생계비 수준으로만 급여를 줍니다. 그렇지만 북유럽 국가들은 평균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합니다. 즉 자유주의 국가들은 최소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지만 사회민주주의 국가인 나라들은 평균적인 삶, 즉 18세 남자 청소년으로서 평균적인 삶이 뭐냐? 즉 예를 들자면 18세면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평균적인 삶, 즉 휴대폰을 소지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영화관을 가고 친구들과 한 번씩 일주일에 아니면 2주에 한 번씩 외식도 하고 이렇게 사는 삶이 그들 또래의 평균적인 삶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급여의 수준이 마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롤스의 정의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롤스의 정의론을 이해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우리 장애인의 어떤 인권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1960년대 울펜스 버거가 말했던 정상화 이론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즉 정상화 이론이 무엇입니까? 이 정상화 이론은 발달 장애인 또 장애인들에게 정말 정상적인 행동과 사고를 요구하기 전에 그들에게 정상적인 환경을 먼저 제시해라. 그리고 그들에게 정상적인 행동과 생각들을 요구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울펜스버거의 어떤 그 정상화 이론이 정말 장애인의 권리 향상에 큰 도움을 줬습니다. 즉 여러분들 지금 잘 아시다시피 특수교육진흥법, 지금 이제 장애인들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되었죠. 그 법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발달 장애인 권리와 관련된 법도 이런 그 이론의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짧은 시간 동안 배웠던 그 장애인의 어떤 인권, 권리, 장애인의 권리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국가의 의무에서 나오는 당연한 권리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명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보존해주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 장애인 부모님과 인터뷰를 어제 잠깐 했었는데요. 참 우리나라가 이제 장애인 인권이 많이 그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호주에서 살다 온 어머니 입장에서는 한국 장애인의 그 인권이나 어떤 삶의 수준을 보면 상당히 좀 마음 아프다고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호주라고 하는 나라처럼 장애인에게 보다 더 많은 인권 보장을 위한 환경들이 구비되길 소망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그 울펜스 버거에 대한 이야기 좀 더 자세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장애인의 어떤 그 역사와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그 장애인들 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바로 그 환경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이 그 장애인들이 지금처럼 지역 사회에서 살진 않았습니다. 어디 살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서 시설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시설화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이 이 시설 속에서 감금되고 구금되고 폭행당하고 이런 현실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울펜스 버거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지역 사회에서 비장애인과 장애인들이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사는 사회, 상당히 좋은 사회죠.
자, 그러면 역사를 조금 더 뒤집어 볼까요? 그 전에 발달 장애인과 장애인들이 살았던 곳은 어디였다고 그랬죠? 그렇죠. 산속이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산속. 그러면 인적이 드문 산속이 그러면 원래 있었던 장소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있었던 곳은 그 어떤 시설이 아니라 어떤 작업장이나 어떤 공장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 이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그 권리가 지금처럼 중요하게 다뤄지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장애인 복지학을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이 장애인의 인권이 이렇게 눈에 부각되기 시작한 건 근대 시대 이후였습니다. 즉 고대 시대나 중세 시대는 이 장애인 하면 정말 그 나쁜 신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그 꺼려하고 그랬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근대 시대, 즉 중세 시대에서 근대 시대로 넘어오면서 어떤 인본주의가 싹트기 시작하죠. 즉 인본주의가 싹트기 시작하면서 그때 이 장애인의 인권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여러 그 철학자들이나 교육학자들이 장애인들에게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제 공장이나 작업장이나 아니면 센터에서 머물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학교라고 하는 기관으로 초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교육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장애인 교육이 시작이 됐다는 것은 장애인 인권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어떤 근간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장애인 교육의 여러분 뿌리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홀 선교사님께서 즉 우리나라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던 그때 이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온 이 선교사님이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이 선생님이 이 고종 황제의 어떤 주치 역할을 하면서 그 당시 오복내라고 하는 시각장애인을 보면서 참 마음이 어떤 뭉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복내라고 하는 학생을 가르쳐 가지고 정말 훌륭한 어떤 그 여성 지도자로 키우게 됩니다. 즉 그 전과 다르게 이 근대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장애인에 대한 어떤 그 권리 의식이 즉 인권 의식이 향상이 됩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과거 지금 지역 사회 그 전에 어떤 그 산속에 있는 시설 그 전에는 어떤 그 공장이나 작업장이나 이런 곳에 머물던 사람들 그리고 그 전에는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 전에는 길거리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장애인의 역사들을 이렇게 훑어보면 여러분들이 근대 시대의 장애인의 인권이 극에 달았고 그래서 교육이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그들을 시설에서 구금도 하긴 하지만 그곳에서 간단한 교육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에서도 이 장애인에 대한 어떤 그 인권에 대한 의식이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울펜스 버거라고 하는 사람이 책 속에서 이런 이론을 만들었다고 했죠. 그게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정상화 이론입니다. 이 정상화 이론이 얼만큼 전 세계의 장애인 인권에 파급 효과가 있었냐면 그 북유럽에서 만든 이 그 이론이 영국과 미국을 거쳐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론 때문에 미국의 정신지체 부모회에서 국가를 상대로 해가지고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왜 산속에서 공부를 하냐? 왜 산속에서 생활하도록 하느냐? 우리 자녀들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또래 친구들과 함께 공원이 있고
또 백화점이 있고 또 교회가 있고 그런 지역 사회에서 똑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라고 하는 어떤 강력한 운동에 의해서 결국은 1975년 미국 장애인 교육법이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법 때문에 그 전에 산속에서 살던 이 장애인들이 이제 다시 탈시설화라고 하는 어떤 이름으로 지역 사회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장애인 인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근대 사상, 르네상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 정말 현대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이론, 정상화 이론. 여러분 정상화 이론을 보시면서 여러분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이 장애인을 바라보는 개념이 어떤 개체적 특성, 즉 개별적 모델에서 장애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은 어떤 유전적인 우생학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기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꺼려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상화 이론을 통해서 그 전에 개별적 모델, 의료적 모델이 잘못되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사회적 모델이 부각이 됩니다. 즉 무슨 말이죠?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환경이. 여러분 헬렌 켈러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시잖아요. 헬렌 켈러는 삼중고를 겪었습니다. 그런 이 중증 장애인이 왜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했습니까? 맞습니다. 설레반이라고 하는 환경, 즉 설레반이라고 하는 특수교사 환경, 설레반이라고 하는 좋은 사회복지사 환경을 만나지 않았으면 그는 여전히 중증 장애인으로서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것은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부분에서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휠체어를 탄 신체 장애인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장애인이 2층에 있는 식당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딱딱한 시멘트 계단이 그 장애인 앞에 장애인이 앞에 가로막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신체 장애인이 2층에 있는 식당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자, 그 전의 시각입니다. 그 전의 시각에서는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회적 모델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니에요. 건물이 잘못된 거예요. 건물이 환경만 조금 수정이 되면 접근이 가능합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그 옆에 엘리베이터가 있다거나 그 전에 경사로가 있다거나 이런 환경들이 구비가 되면 장애는 수정이 됩니다. 장애는 없어지든지 완화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이 장애인의 인권 관련해서 우리의 환경들을 돌이켜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나온 결정 하나 있죠. 청각장애 학생이 이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진학을 하려고 하는데 서울대 대학원을 가려면 탭스 시험을 봐야 됩니다. 탭스 시험은 두 가지로 되어 있죠. 청력 테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독해 테스트가 있습니다. 500점, 500점인데요. 청각장애인들은 청력이 안 들리기 때문에 500점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 저는 귀가 안 들리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했냐면 이건 부당합니다. 환경을 수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서울대학교에서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맞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은 청해 테스트를 보지 않고 독해 테스트 점수를 곱하기 2를 해가지고 그들을 청각장애인들이 어떤 그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열어놓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환경 수정입니다. 이런 끊임없는 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우리 발달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대한민국 장애인들이 보다 나은 인권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나중에 여러분들 시간이 되면 더 그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